10건 중 7건. 미국 전력망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공급사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수백 명이 앉아있던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중국도 아니었습니다. 독일도, 일본도 아니었습니다. 같은 나라 이름이 7번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라스베이거스. 세계 최대 테크 전시회가 막 끝난 직후였습니다. 네온 사인이 사막의 밤하늘을 물들이고 있었고 도시 전체가 AI와 미래 기술의 열기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축제의 이면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인프라, 변압기, 전력망,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는 이름들이었습니다. 무대 위 스크린에 떠오른 숫자 하나가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55%. 미국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대형 변압기의 절반 이상이 한 나라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관세를 때렸습니다. 점유율이 올랐습니다. 규제를 걸었습니다. 줄이 더 길어졌습니다. 객석 한가운데 한 남자가 그 숫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2년 경력의 전략가. 그는 AI 시대의 승부가 GPU에서 갈린다고 확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도체만 잡으면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의 확신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AI를 움직이는 진짜 힘. 그건 뉴스에 나오지 않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2024년 11월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 붉은 흙먼지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헬멧을 쓴 채 공사 현장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축구장 40개 크기의 땅이 펼쳐져 있었고 수백 대의 중장비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굉음이 대지를 울렸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AI 데이터 센터가 이곳에 세워질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로렌스입니다. 22년간 전력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전략을 다루어온 사람입니다. GE 전력사업부에서 커리어를 시작했고 지금은 미국의 한 빅테크 기업에서 AI, 인프라 전략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예산 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조 원. 회사는 이 프로젝트의 미래를 걸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4년 전 세계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 GPU 확보 전쟁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H100 칩 하나를 손에 넣기 위해 수십억 달러가 오갔습니다. 선주문 대기 명단은 2026년까지 꽉 차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세계 최강의 기업들이 같은 줄에 서서 번호표를 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 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줄에서 우리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업계의 공식은 단순했습니다. AI의 성능은 GPU가 결정한다. GPU를 돌리려면 HBM이 필요하다. 결국 AI 패권은 반도체 패권이다. 저는 이 공식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SNE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AI 가속기 시장은 4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년 대비 2배. 엔비디아 한 회사가 시장의 80%를 쥐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눈이 그 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회의 때마다 저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GPU를 확보하라. HBM을 선점하라. 반도체 공급망을 장악하라. 제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병목은 GPU다.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아니,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GPU 물량은 이미 2026년분까지 선계약을 걸어뒀습니다. HBM 공급선도 삼성과 SK하이닉스 양쪽에 확보해둔 상태였습니다. 경쟁사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동안 저는 이미 퍼즐의 핵심 조각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AI 서버 한 대가 기존 서버의 10배 전력을 먹는다는 것,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인프라팀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였습니다. 전력은 돈만 내면 끌어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전력 생산국이었고 필요하면 더 사오면 그만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해 11월 프로젝트 중간 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라스베이거스 본사 18층 회의실. 창밖으로는 사막 위로 지는 해가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GPU 수급 현황과 서버 조달 일정을 보고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인프라팀 수석이 손을 들었습니다. 마이클 첸,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가 평소와 달리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전력 승인이 문제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인 지연이야 늘 있는 일이니까요. 얼마나 걸리는데? 18개월. 최소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18개월이면 2026년 말 가동 목표가 2028년으로 밀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인이 뭐야? 마이클이 대답했습니다. 변압기입니다. 초과 변압기 납기가 3년입니다. 3년.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다시 굴려봤습니다. GPU는 6개월이면 들어옵니다. 서버 조립은 3개월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변압기가 3년이라고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농담이지? 마이클은 웃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에 붉은 노을이 서서히 어둠에 잠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GPU 수급 현황, 서버 조달 일정, 네트워크 구축 계획, 완벽하게 짜여진 퍼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빠진 조각이 있었습니다. 전력? 저는 22년간 데이터 센터를 지어왔습니다. 수십 개의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변압기 납기를 직접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력은 늘 거기 있었으니까요. 공기처럼, 물처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년. 그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 계산에 없던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뒤 버지니아주 애쉬번. 저는 렌터카를 몰고 데이터 센터 단지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낮은 건물들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박스들이 바둑판처럼 늘어서 있었고 굵은 송전선이 거미줄처럼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70%가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미국 데이터 센터의 심장. 저는 그 심장부 한가운데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로변 곳곳에 공사 안내판이 서 있었습니다. 전력 연결 대기 중. 완공된 건물인데 불이 꺼져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수천억 원을 들여 지은 데이터 센터가 텅 빈 차에 서 있었습니다. 전기를 연결받지 못해서 저는 차를 세우고 그 건물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도미니언 에너지 본사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버지니아 주 전력을 담당하는 회사였습니다. 담당자가 건넨 서류 첫 장에 적힌 숫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전력 연결 대기 기간 4년? 지금 신청하면 2028년에나 전기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숫자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밤새 자료를 파고들었습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 보고서, 각 주 전력 회사 발표 자료, 업계 분석 리포트. 읽으면 읽을수록 불편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텍사스 ER코트 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 피크 수요가 50% 증가할 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 증설 계획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조지아, 오하이오, 애리조나.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달려드는 모든 지역에서 같은 문제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에너지 정보청의 전망 보고서에서 한 숫자를 발견했습니다. 2030년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 전망치 350테라와트시. 저는 그 숫자 앞에서 스크롤을 멈췄습니다. 450테라와트시.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교 대상을 찾아보았습니다. 영국, 인구 6,700만 명의 선진국. 그 나라 전체가 1년간 쓰는 전력이 약 300테라와트시였습니다. 2030년이 되면 미국 데이터 센터만으로 영국 한 나라를 통째로 불 밝힐 전력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애쉬번의 밤하늘 아래로 데이터 센터들의 불빛이 점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전력을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AI 시대가 본격화되면 저 불빛은 10배로 늘어날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놓치고 있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GPU가 있어도 전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저는 22년간 이 업계에 있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이라면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TSMC와 삼성의 파운드리 전쟁, 엔비디아와 AMD의 칩 경쟁,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HBM 싸움. 저는 그 모든 것을 추적하고 분석했습니다. 수백 페이지의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전력은 단 한 줄도 쓴 적이 없었습니다. 전력은 그냥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듯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가 들어오는 것. 미국은 세계 최대 전력 생산국이었습니다. 필요하면 더 만들면 그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전소가 아니었습니다.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는 그냥 쓸 수 없었습니다. 초고압으로 바꿔서 수백 킬로미터를 보내고 다시 낮은 전압으로 바꿔서 데이터 센터에 공급해야 했습니다. 그 중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변전소였습니다. 변전소의 심장이 변압기였습니다. 발전소를 아무리 지어도 변압기가 없으면 전기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변압기 시장을 검색했습니다. 글로벌 점유율, 주요 제조사, 공급 현황, 자료를 하나씩 열어볼 때마다 목이 말라왔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이름이 자꾸 눈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파면 팔수록 그 이름은 더 자주, 더 굵은 글씨로 등장했습니다.
저는 새벽 3시에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내가 뭘 놓치고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워싱턴 DC로 날아갔습니다. 11월에 워싱턴은 스산했습니다. 회색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포토맥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코트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에너지부 청사를 향해 걸었습니다. 거리에는 낙엽이 뒹굴고 있었고 행인들은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대학 동기가 에너지부 산하 전력망 관련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연락이 뜸했지만 이번만큼은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전화로 물어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청사 근처 식당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수가 앙상했습니다. 테이블 위로 희미한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그의 머리는 반쯤 새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인사치레를 건너뛰었습니다. 변압기, 지금 미국 상황이 어때? 그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한마디만 했습니다. 재앙이야. 저는 2시간 동안 그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접시는 거의 손대지 못했습니다. 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랬습니다. 초고압 변압기, 325kV 이상의 전력을 다루는 장비,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수백 킬로미터 밖까지 보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를 가동하려면 이 변압기가 여러 대 필요했습니다. AI 전용 데이터 센터라면 더 많이. 문제는 이걸 만들 수 있는 곳이 전 세계에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내 생산 능력은 연간 수십 대 수준. 그런데 지금 밀려있는 주문은 수백 대. 주문해서 받기까지 3년. 빨라야 그랬습니다. 저는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물었습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 상식을 뒤흔들었습니다. 초고압 변압기는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습니다. 자동화 라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크기가 집채만 했습니다. 무게는 수백 톤에 달했습니다. 트럭 한 대로는 운반조차 할 수 없어서 특수 화물차를 여러 대 연결해야 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는 구리 코일은 수작업으로 감아야 했습니다. 로봇으로는 정밀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4년이었습니다.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는 시대. 그런데 전력망의 심장부는 사람이 손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숙련공을 키우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최소 10년. 저는 그 순간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반도체 엔지니어는 대학 4년, 회사 훈련 2년에서 3년이면 실무에 투입됩니다. 그런데 변압기 기술자는 10년. 게다가 젊은 세대가 기피하는 분야였습니다. 기존 숙련공들은 은퇴하고 있었고 새로 들어오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공장을 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글로벌 변압기 시장 자료를 펼쳤습니다. 낮에 들은 이야기를 숫자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우드 맥켄지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초고압 변압기 수요는 2030년까지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충전 인프라,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까지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수요는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공급은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주요 제조사들의 수주 장호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지멘스, 히타치 에너지, ABB 모두 수주가 밀려 있었습니다. 납기는 2년에서 3년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한국,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한국 변압기 3사의 수주 장호를 합산해 보았습니다. 27조 원. 저는 그 숫자 앞에서 스크롤을 멈췄습니다. 27조 원. 달러로 환산하면 약 200억 달러. 미국 최신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호의 건조 비용이 130억 달러였습니다. 한국 변압기 3사가 쌓아둔 주문이 항공모함 한 척 반을 만들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2년 전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당시 수주 장호는 지금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2년 만에 2배. 특히 북미 지역 수주가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 비행기 불빛 하나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GPU는 6개월이면 들어옵니다. 서버는 3개월이면 조립됩니다. 소프트웨어는 업데이트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런데 변압기는 3년, 기술자는 10년. 저는 22년간 테크 업계에서 빠름이 경쟁력이라고 배웠습니다. 더 빠른 칩, 더 빠른 개발, 더 빠른 출시. 속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가장 느린 산업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업을 쥐고 있는 나라의 이름이 자꾸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제 계산에 없던 변수가 무엇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병목은 GPU가 아니었습니다. 변압기였습니다. 새벽 4시
샌프란시스코.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불빛만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고 책상 위 커피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점점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잠들지 않는 도시. 하지만 그날 밤 잠들지 못하는 건 저였습니다. 화면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자료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대형 변압기의 출처 국가별 점유율. 저는 그 표를 위에서 아래로 훑었습니다. 멕시코, 캐나다, 독일, 일본, 익숙한 이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위는 한국이었습니다. 점유율 50%. 저는 숫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오타인가 싶었습니다. 다른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같은 숫자였습니다. 미국이 해외에서 사오는 대형 변압기의 절반이 한국산이었습니다. 멕시코, 캐나다, 독일, 일본. 그 나라들을 전부 합쳐도 한국 하나를 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미국 전력망의 절반이 한 나라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2024년 미국 정부는 한국산 변압기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반덤핑 관세. 효성 중공업 제품의 경우 세율이 16.8%에 달했습니다. 100억 원짜리 변압기를 들여오면 17억 원을 세금으로 더 내야 했습니다. 1000억 원어치면 170억 원. 서울 강남 아파트 4~5채가 세금으로 날아가는 금액이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이런 관세가 붙으면 수입이 줄어듭니다. 구매자들이 다른 대안을 찾습니다. 더 싼 공급처를 찾아 발길을 돌립니다. 그런데 한국산 변압기 수입량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저는 등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데이터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세 군데 다른 출처를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17% 관세를 감수하면서도 한국산 변압기를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왜? 답은 잔인할 만큼 단순했습니다. 대안이 없었습니다. 미국 내 생산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유럽산은 납기가 3년 넘게 밀려 있었습니다. 중국산은 안보 문제로 도입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선택지가 한국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관세 17%를 내더라도 물건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더 나은 거래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고르는 쪽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는 쪽이었습니다. 며칠 뒤 조달팀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하이오 프로젝트에 필요한 변압기 수급 현황 점검. 회의실에 들어서는데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에는 빨간 글씨로 긴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달 담당자가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한국 업체에 이미 컨택했고 납기는 2027년 하반기. 지금이 2024년 말이니 3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나마 빠른 편입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유럽은 2028년이고 미국 내 업체는 아예 물량을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 창가에 섰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겨울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도로에서는 테슬라와 리비안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습니다. AI 스타트업들의 불빛이 밤새 꺼지지 않는 도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곳. 그런데 이 도시를 움직일 전력의 열쇠는 태평양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변압기 빅3의 최근 움직임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엘라바마주의 변압기 공장 건설을 발표했습니다. 효성중공업, 테네시주 멤피스 공장 증설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LS 일렉트릭, 북미 법인 매출이 전년 대비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미국 땅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줄을 서기 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습관대로 보고서를 쓰려고 했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AI 인프라의 핵심 병목은 GPU다. 22년간 써왔던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병목은 GPU가 아니었습니다. 변압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압기를 쥐고 있는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변압기만일까? AI 인프라에서 한국이 쥐고 있는 게 이것뿐일까? 며칠 뒤 저는 회사 R&D 센터 지하 1층에 있었습니다. 서버 부품 테스트실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공간. 에어컨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공기는 건조하고 서늘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현미경 앞에 앉아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 잘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전략 책임자가 부품 테스트실에 올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직접 봐야 했습니다. 담당 엔지니어가 핀셋으로 무언가를 집어 보여줬습니다.
작은 점이었습니다. 쌀알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연한 갈색 표면에 미세한 금속띠가 양 끝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MLCC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적층 세라믹 콘덴서. 전자회로에서 전압을 안정시키고 노이즈를 걸러내는 부품이었습니다. 스마트폰에도 자동차에도 모든 전자기기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물을 이렇게 가까이 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AI 서버 한 대에 이게 몇 개나 들어가죠? 제가 물었습니다.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약 30만 개요. 저는 핀셋 끝에 놓인 그 작은 점을 바라보았습니다. 30만 개. 서울 강남구 전체 아파트 가구 수가 약 25만이었습니다. AI 서버 한 대를 켜려면 강남구 모든 집에 하나씩 나눠주고도 남을 만큼의 부품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오하이오 프로젝트의 서버 규모를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수만 대의 AI 서버 곱하기 30만. 수십억 개.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공급은 충분합니까? 엔지니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지금은요? 근데 이 속도로 수요가 늘어나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테스트실을 나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무실에 앉자마자 MLCC 시장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누가 만드는지, 얼마나 만드는지, 시장 점유율 상위 두 회사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 무라타, 한국 삼성정의.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고용량 MLCC 시장의 85%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85%.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변압기에서 느꼈던 그 감각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심장이 빨라지는 느낌. 전 세계 AI 서버에 들어가는 MLCC의 대부분이 두 회사에서 나온다. 그 두 회사 중 하나가 한국이다. 저는 삼성전기 현황을 파고들었습니다. 2024년 3분기 실적 자료를 열었습니다. MLCC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20% 넘게 뛰어 있었습니다. AI 서버와 전장용 수요 폭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공장 가동률 90에서 100%. 저는 그 숫자를 2번 읽었습니다. 불가동이었습니다. 더 만들고 싶어도 더 만들 수가 없는 상태. 공장이 한계까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I 수요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2025년, 2026년, 2027년.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급은 이미 천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이 말라 물을 찾았습니다. 책상 위에 물병이 없었습니다. 업계 전망 리포트를 찾아보았습니다. 2024년 삼성전기 매출 전망 약 11조 원, 사상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핵심 동력이 AI였습니다. 저는 의자를 뒤로 밀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GPU가 병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변압기가 병목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MLCC도 병목이었습니다. 병목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목마다 같은 나라 이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하늘이 짙은 주황빛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AI 시대의 패권을 논할 때 우리는 늘 같은 이름들을 말합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픈 AI. 화려한 이름들입니다.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무대의 바닥을 받치고 있는 나라는 따로 있었습니다. 변압기, 미국 수입 점유율 50%, MLCC, 글로벌 시장의 85% 중 절반, 뉴스에 나오지 않는 부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없으면 AI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AI 인프라에 숨겨진 병목. 그런데 타이핑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한국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걸까? 그리고 더 불편한 질문이 뒤따랐습니다. 이 구조가 영원할까? 누군가 이걸 뒤엎으려 하지 않을까? 12월 중순, 저는 텍사스로 날아갔습니다. 오스틴 공항에 내리자마자 건조한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12월인데도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저는 렌터카를 몰고 테일러시로 향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30분쯤 달렸을 때 창밖으로 거대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크레인이 수십 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지평선 끝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덤프트럭과 레미콘이 개미떼처럼 오가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뿌옇게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펜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4조 원. 뉴욕 양키스 구단 가치의 3배. 2028 LA 올림픽 전체 예산보다 큰 돈. 그 돈이 이 텍사스 벌판 위에서 형체를 갖추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한복판에
이런 규모의 시설을 짓고 있었습니다. 삼성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전날 밤 지도를 펼쳐놓고 한국 기업들의 북미 생산 시설을 표시해 보았습니다. 점들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의 SK 하이닉스 패키징 시설, 켄터키의 SK 배터리 공장, 테네시의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 엘라베마의 HD 현대 일렉트릭 변압기 공장, 테네시 멤피스의 효성 중공업 변압기 공장, 오하이오의 LG 전자 가전 공장, 미국 전역에 수십 개의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보는 순간 턱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진출이 아니었습니다. 점령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추적하고 싶었습니다. 2022년 미국 정부가 IRA를 통과시켰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름은 인플레이션이었지만 본질은 달랐습니다. 미국 내 제조업 부활,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 에너지에 천문학적 보조금을 쏟아붓는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에는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중국 배제. 중국산 부품이 일정 비율 이상 들어가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 기업과 거래해도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도려내는 수술이었습니다. 저는 그 조항을 읽으며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국이 빠진 자리를 누가 채우는가? 변압기. 중국산은 안보 문제로 미국 전력망 도입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유럽은 납기가 3년 넘게 밀려 있었습니다. 남은 선택지는 한국이었습니다. MLCC. 중국 업체들도 만들고 있었지만 AI 서버에 들어가는 초소형 고용량 제품은 삼성전기와 일본, 무라타 외에는 제대로 만들 곳이 없었습니다. 배터리. 중국 CATL과 BYD가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발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IRE의 칼날 때문이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가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북미 투자 규모를 합산해 보았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전력기기, 전자부품, 발표된 것만 합쳐도 수백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 저는 모니터 앞에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우연히 이 자리에 선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제조 역량, 중국이 배제되면서 그 역량이 전면에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GPU를 만드는 건 엔비디아였습니다. AI 모델을 개발하는 건 오픈 AI와 구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GPU를 돌릴 전력을 공급하고 서버를 채울 부품을 만들고 배터리와 전력망을 깔아주는 나라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텍사스의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불편했습니다. 아니, 불편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미국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 기술 패권의 정점. 그런 나라가 AI 인프라의 핵심을 한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22년간 이 업계에서 수많은 공급업체의 흥망성쇠를 봐왔습니다.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업체는 빠르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품질이 흔들렸습니다. 수주가 몰리면 납기가 밀렸습니다. 성장이 빠르면 내부 관리가 무너졌습니다. 한국도 그럴 것이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속도가 지속될 리 없다. 어딘가에서 균열이 생길 것이다. 품질 문제가 터지거나 납기가 밀리거나 기술 한계에 부딪히거나 무언가 터질 것이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한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다시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 균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균열은 오지 않았습니다.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 본사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1월은 늘 이랬습니다. 회색 하늘, 축축한 공기,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소리. 그날 아침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오하이오 프로젝트 업데이트. 인프라팀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별 기대 없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문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변압기 납품 일정 조정 완료. 2026년 상반기 설치 가능.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원래 예상은 2027년 하반기였습니다. 1년 반이 앞당겨진 것이었습니다. 공급사는 HD 현대 일렉트릭, 한국 업체였습니다. 엘라베마 현지 공장 가동이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납기가 당겨졌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균열을, 납기 지연을, 품질 문제를, 어딘가에서 터지기를. 터진 것은 납기 단축 소식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라스베이거스에 있었습니다. CES가 막 끝난 직후였습니다. 연례 에너지 인프라 컨퍼런스.
벨라지오 호텔 대연 회장. 저는 그 거대한 홀에 앉아 있었습니다.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쏟아지는 빛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좌석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는 발표 자료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전력망 현황, 데이터 센터 수요 전망, 변전소 건설 현황. 제가 지난 몇 달간 파고들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건성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슬라이드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미국 내 신규 변전소 프로젝트 상위 10건 주요 변압기 공급사 스크린에 표가 떴습니다. 프로젝트명, 위치, 용량, 공급사. 저는 공급사 열을 위에서 아래로 훑었습니다. HDE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10건 중 7건이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홀 안이 고요해진 것 같았습니다. 수백 명의 웅성거림이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가 눈앞에서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10건 중 7건. 미국 전력망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프로젝트 10개 중 7개를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그 슬라이드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2번 찍어야 했습니다. 세션이 끝나고 저는 커피도 마시지 않고 호텔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최신 데이터를 검색했습니다. 미국 내 초고압 변압기 수입 점유율. 2024년 4분기 기준. 한국산 55%. 6개월 전에는 50%였습니다. 관세 16.8%를 때렸는데 점유율이 올랐습니다. 미국 전력망에 들어가는 대형 변압기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삼성전기 2024년 실적, MLCC 부문 연간 매출 11조 2천억 원, 사상 최대. 공장 가동률 90% 이상이 1년 넘게 지속 중. 품질 이슈 없음. 납기 지연 없음. 효성중공업 북미 수주. 전년 대비 40% 증가. HD 현대일렉트릭 영업이익. 전년 대비 3배 성장. 저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숫자들이 저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밤이었습니다. 넌사인이 밤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불빛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빛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의 이마를 기댔습니다. 유리가 차가웠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균열을 오지 않았습니다. 기대했습니다. 한계를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품질이 무너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납기가 밀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당겨졌습니다. 성장이 멈출 거라 생각했습니다. 가속했습니다. 저는 22년간 이 업계에서 예측을 해왔습니다. 수백 건의 공급사를 평가했습니다. 수십 건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경험이 저에게 확신을 줬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업체는 반드시 어딘가에서 무너진다고. 그런데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처참하게 틀렸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22년간 믿어왔던 공식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설계하고 아시아가 조립한다. 미국이 결정하고 공급사가 따른다. 우리가 갑이고 그들이 을이다. 그런데 AI 인프라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없으면 우리는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없으면 서버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관세를 때려도 규제를 걸어도 결국 그들에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과 을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일까요? 한국의 호황이 잠깐 반짝이고 끝날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새로운 현실일까요? 저는 그날 밤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볼 수 없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돌아온 뒤 저는 며칠간 보고서를 쓰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한 줄도 쓰지 못하고 창밖만 바라보다가 퇴근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무엇을 인정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월의 마지막 날, 저는 퇴근 후 집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책상 위 스탠드만 켜져 있었고 창밖으로 샌프란시스코의 야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오래된 파일을 열었습니다. 3개월 전 제가 썼던 보고서였습니다. AI 인프라 전략 핵심 병목 분석.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AI 인프라의 핵심 병목은 GPU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틀린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무엇을 적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22년간 이 업계에서 일했습니다. 전력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전략을 다뤘습니다. 수백 건의 보고서를 썼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총괄했습니다. 저는 제 판단을 신뢰했습니다. 제 예측을 믿었습니다. GPU가 병목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을 장악하면 AI 패권을 쥘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력은 돈만 내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믿었습니다. 변압기와 MLCC는 그냥 부품이라고 여겼습니다.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틀렸습니다. 적으면서 손끝이 무거웠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수입하는 대형 변압기의 55%가 한국산이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관세 16.8%를 때려도 점유율은 올라갔습니다. 신규 변전소 프로젝트 상위 10건 중 8건의 공급사가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HT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앞서 말씀드린 그들의 수주 장원은 2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삼성전기의 MLCC 공장은 1년 넘게 불가동 중이었습니다. 품질 문제는 터지지 않았습니다. 납기 지연도 없었습니다. 매출은 사상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저는 균열을 기다렸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한계를 기대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멈추고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밤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이 언덕 위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전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력의 상당 부분이 한국이 만든 장비를 거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제 인정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부품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AI 시대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를 쥐고 있었습니다. GPU 뒤에서, 서버 안에서, 전력망 끝에서, 화려한 무대의 조명 뒤에서 전원을 공급하는 나라.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지 않지만 그것 없이는 무대가 서지 않는 존재. 그들의 힘은 반짝이는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제조 역량이었습니다. 숙련공을 10년씩 키워온 인내였습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중후장대 산업을 묵묵히 지켜온 뚝심이었습니다. 관세를 맞아도 흔들리지 않는 공급망이었습니다. 그것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구조였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국이 추격해올 수 있습니다. 미국이 자체 생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기술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22년간 전력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전략을 다뤄온 사람으로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제는 다르게 봅니다. 그들은 AI 시대의 숨은 심장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스탠드를 끄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불빛을 한참 더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에 누군가 AI 인프라 이야기를 하면서 GPU만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변압기 어디서 오는지 아느냐고. MLCC 누가 만드는지 아느냐고. 한국한테 물어보라고. 지금까지 AI 인프라의 숨겨진 병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이 수입하는 대형 변압기의 55%가 한국산입니다. AI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MLCC 30만 개. 그 시장의 85%를 한국과 일본이 주고 있습니다. GPU가 AI의 두뇌라면 이것들은 AI의 심장을 뛰게 하는 부품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솔직히 놀랐습니다. AI 하면 엔비디아,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늘 듣는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이름들 뒤에서 전력을 공급하고 서버를 움직이게 하는 부품을 만드는 나라가 따로 있었습니다. 뉴스에 잘 나오지 않는 이름들이었습니다. 변압기, MLCC. 솔직히 저도 이번에 처음 제대로 알게 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의미 있었습니다. 화려한 무대만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묵묵히 공장을 지킨 사람들, 10년씩 기술자를 키워온 회사들,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뚝심 있게 버텨온 산업들. 그런 보이지 않는 힘이 지금 AI 시대의 바닥을 받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모든 걸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한국 산업을 조금 다른 눈으로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 찾아서 가져오겠습니다.